차렷. 전체 열중쇼. 자, 항상 있게 될 정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이랑 내일 강의를 맡게 된 그 가톨릭대에서 온 이규철이라고 합니다. 이틀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었는데 다녀오신 선생님들이 뭐 분위기 너무 좋고 집중력도 너무 좋다고 막 자랑자랑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기대하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주제 보셔서 다 알겠지만 보통 저도 뭐 구청이나 시청 뭐 도서관 이런 데 특강 엄청 다니는데 이런 테마로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경우가 아니라 첫 번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통은 뭐 사극, 영화 조금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재밌는 거를 많이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일반 대중들 강연을 하니까 좀 재밌고 쉽게 하는데 이 주제 자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벌써 좀 관심이 깊으신 분들이구나. 그리고 이걸 또 굉장히 많이 열심히 들으신다 그러니까 잘 보시는 것처럼 주제나 그 내용 설정이 이렇게 흥미를 유도하는 레벨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수준에 오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안을 짰기 때문에 좀 재미의 목적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공부에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하신다는 생각으로 내일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는 걸로 이틀 동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긴장이 돼요. 뭐 굉장히 수준 높다고 막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른 데서는 이런 걸로 주제하면 안 오세요. 딱 봐도 어렵잖아요. 뭐 사극, 뭐 정도전의 진실 이런 식으로 해야 오시지. 그래서 이게 하고 많이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 제목이 있는 죄송합니다. 이게 다른 거랑 틀려서 제가 자꾸 스위치를 헷갈리네요. 정근대 봉화시설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수업을 하는데 자, 봉화, 봉수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는데 자, 딱 하나로 다 떠나서 봉화, 봉수의 가장 이점은 뭘 것 같습니까? 봉수. 봉수를 사용하잖아요. 다 알고 있죠. 연락을 하려고 그러고 뭔가 사변이 났을 때 이 봉수를 통해서 연락을 한다는 연락망이 갖춰져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봉수의 가장 큰 이점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속도죠. 속도. 엄청 빨라요. 이제 보면 내용이 나올 겁니다. 바로 그 점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정근대에서는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빨리 와봤자 말이죠. 근데 말이나 사람이 오는 건 체력적 한계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변이 났다,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릴 수 있는 가장 신속한 체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몇천 년 전부터, 기원전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동아시아 역사뿐만 아니라 서구에서까지 유용하게 쓰였던 통신 수단인 이유가 그 속도 때문입니다. 쫓아갈 수 있는 속도가 없어요. 정근대에는. 자, 그런 부분을 먼저 잘 인식을 하시고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봉수는 기본적으로는 국가 방어 체계입니다. 국가 방어 체계고 봉수라는 걸 설정해 놨다고 설치해 놨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방어 시스템의 일환인 겁니다. 군사 목적이라는 거죠.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이 봉수를 설치하고 또 이거를 통해서 연락을 한다는 게 자체가 변경 지역에 사변이 났을 때 그리고 그거를 막기 위한 연락망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빠른 게 있는데 모든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급한 소식이잖아요. 뭐 국왕이 돌아가셨다. 이런 것도 굉장히 빨리 전달해 이런 걸로 이제 전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로지 군사적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물론 사료를 보면 가끔 다른 것들로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극히 드문 경우고 거의 오로지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수 자체는 방어시설인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단어를 너무 잘 알다 보면은 되게 고정해서 생각을 하십니다. 고정해서 생각하는 분이요. 방어시설 딱 이렇게 하면 성벽, 성곽, 무슨 포 이런 게 있어야만 방어시설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런 거 하나하나가 다 방어시설입니다. 철조망 이런 게 있어야만 방어시설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봉수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방어를 위한 거죠. 공격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걸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원거리 통신 수단 중에 가장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원거리 통신 수단 중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파 등을 활용할 수 없었죠. 정근대에는. 그래서 기술 수준 중에는 뭐 매우 우수한 정도가 아니죠. 가장 빠르고 가장 우수합니다. 속도의 전달과 어떤 일이 있다는 걸 전달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수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몇천 년 동안 계속 봉수제가 유지되어 있었다는 거죠. 기록에 보면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중국 역사 속에서 뭐 2000년 전부터 나오고
조선 말기까지도 봉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2000년 동안 어마어마한 기술의 발전이 있고 방어 체제나 군사 기술의 발전이 있습니다. 그 발전의 속도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군사 기술이 발전했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장 잘 하신 거 화포의 발전이 있죠. 고려 말에 그 최무선 등의 활약으로 화포가 들어오고 나서 변방 지역의 방어 체제나 왜구를 압도하는 정도가 틀려지는 거죠. 전력적으로 밀린 적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어가 없는 곳에 와서 당하거나 그런 건 있지만 해상 전투에서 밀리는 적이 없습니다. 화포를 갖고 있으니까.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대마도 정벌을 몇 번 나간지 혹시 아십니까? 대마도 정벌을? 우리가 가장 유명한 대마도 정벌은 언제입니까? 그렇죠. 이종우 장군이 나갔을 때가 세종 때죠. 세종 1년이에요. 1419년. 근데 그때는 사실상 누가 지휘하던 겁니까? 세종 1년은 아직 누가 있던 때입니까? 태종이 상황으로 있을 때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때 태종이 딱 두 가지 권한만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인사권, 군사 외교권. 죄송해요. 군사랑 외교권. 원래 인사권은 세종한테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군사 외교권을 갖고 있으니까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군사권을 갖고 있다는 거 보면 가장 핵심적이죠. 그리고 또 실제로 실록을 보면 세종이 인사권을 제대로 썼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인사가 있을 때 태종한테 보냅니다. 상황한테 허락받고 와라. 근데 상황은 어떻게 하냐면 다시 세종한테 보냅니다. 왕인데 왜 나한테 오냐? 나 이거 안 한다 그랬잖아. 계속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태종이 결정하죠. 그러니까 말은 상황이지만 실제로 왕은 태종. 그러니까 그때 대마도 정벌인데 그 전에 이미 두 번을 나갑니다. 두 번을 나가는데 당연히 압도하고 오죠. 태조 때도 한 번 나갔고 그 무왕 창왕 때 한 번 나가요. 압도를 한 이유는 뭐냐면 물론 조선이 일개 한 섬의 외구 세력을 공격하니까 당연히 압도할 수도 있겠지만 화포를 갖고 있는 게 크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 거북선 들어보시죠. 거북선. 귀선이라 그러죠. 거북선은 많이 이제는 뭐 많이 바뀌었죠. 의식이. 거북선 하면 이제 막 무적의 배. 예전에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죠. 거북선의 기본 틀이 된 배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판옥선 다 들어보셨죠. 보면. 근데 판옥선이 나왔을 단계가 그러니까 거북선 이전에 판옥선이 나왔을 때 그 조선이 갖고 있는 전함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을 한 거죠. 판옥선의 특징은 뭡니까? 그렇죠. 2층이 된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판옥선을 2층으로 만들었다. 원래 예전에 평선이라 그럴 때 맹선 이런 것들은 녹군, 격군과 사수가 같은 층에 있어요. 그러니까 막 섞이고 혼란스럽죠. 아무리 배가 커도. 같은 층에 있는 겁니다. 판옥선이 나오면 갈라진 겁니다. 2층으로. 사수는 위로, 그리고 격군은 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고요. 이 위에 더 강화시킨 게 거북선인 거고요. 그리고 공격할 때도 어떻습니까? 판옥선이 높으니까 위에서 쏘죠. 방어할 때, 공격할 때 사격은 어디서 해야겠습니까? 무조건 높은 데서 쏘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잘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위로 쏘면 안 맞아요. 여기 앞에 건물에서 어느 분이 저를 권총으로 겨누고 있다 그럽시다. 저는 보통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권총으로 쏘면 잘 안 맞아요. 진짜 그러면 해볼래? 이러면 뭐 안 되죠. 안 되는데 그 권총은 그 정도로 안 맞아요. 저는 쏴본 적 없는데 쏴본 분들한테 들으니까 권총 사격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권총으로는 표적을 맞출 자신이 없답니다. 근데 이 권총을 던지면 맞출 자신이 생긴답니다. 그 정도로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총을 쏠 기회가 있으면 어떤 총이 유리하신 거겠습니까? 큰 총이 유리하죠. 큰 총. 그리고 쏠 때도 어디서 쏴야 되냐면 우리가 낮은 데서 위에서 쏴야죠. 훨씬 잘 맞습니다. 시각이 틀리고 그리고 어떤 위에 있으면 자신감이 있죠. 총을 날라오는데 이러고 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 있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판옥선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군사 기술이나 이게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에서. 근데 봉수 제도는 조금씩 시스템의 변동은 있지만 그대로 온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효용성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계속 쓰고 있다라는 거는 그 이상의 기술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파가 개발되고 나서는 아주 급속도로 사라지죠. 자, 지금 뭐 가보실 기회가 없겠지만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진 같은 거 한번 찾아오세요. 온전히 남아있는 봉수대가 없어요. 다 터만 남아있는 겁니다. 여긴 제가 사진을 안 넣었는데 목멱산 봉수 들어보셨죠?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자, 그게 복원이 돼 있어요. 그 모습이 원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뭐 갖고 복원한 거겠습니까? 수원화성의 봉돈. 그거 갖다 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가면 이거 수원화성 봉돈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선전기의 봉수인데
그런 모습일 리가 없죠. 그 수원어성 봉도는 후기에 최고의 기술을 갖다 벽돌로 만든 기술인데 조선 전기에 그렇게 만들었을 리가 없죠. 근데 왜 안 남아있느냐? 필요성이 없어지니까 관리를 안 한 거죠. 하지만 전파 개발되기 전까지 봉수의 역할이란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하게 쓰이는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아무리 그래도 봉수만으로 통신 수단을 쓸 수는 없겠죠. 봉수의 그러면 그 강점을 말씀드렸는데 봉수가 갖고 있는 결정적 한계는 뭐겠습니까? 봉수 봉화가 예? 비 오면 못한다? 그런 약점도 있는데 그래도 연기를 피우는 방식이나 어떻게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물론 비가 막 폭우가 쏟아내더라도 못 쓰겠죠. 그런 한계가 있는데 더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봉수로는 뭐만 알려줄 수 있냐면 변경에 사고가 났다는 것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고인지를 알아야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적군이 10만 명이 쳐들어왔는지 5만 명이 쳐들어왔는지 300명이 쳐들어왔는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전달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죄송합니다. 이게 파발이라는 겁니다. 파발. 파발 제도는 사실 원래 초창기부터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점점 이게 강화되는 건 역시 뭐냐면 뭐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파발을 강화시키냐면 봉수의 효용성이 자꾸 이제 조선 후기 갈수록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강조하냐면 실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뭐를 최대한 빨리 하자. 그렇죠. 실제로 사람이 전달할 수 있는 문서나 사람이 와서 정보를 전달하는 속도를 올리자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점점 강화시킵니다. 자, 그러면 들어보신 것처럼 자, 변경의 정서를 중앙에 신속히 전달하고 그 중앙의 시달 사항도 전달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봉수로는 중앙에서도 급한 연락을 할 수도 있고 변경에서도 급한 연락을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절대 오고 갈 수가 없는 거죠. 딱 그 현상만 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데 굉장히 긴급한 것들이 있겠죠. 긴급한 보고 빨리 조치해야 됩니다. 적이 지금 뭐 공격해 오고 있다. 이런 방어 대책을 국왕이 마련해서 보내는데 이게 뭐 2달 걸린다. 이런 뭐 전쟁 다 끝났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 파발 제도를 강화시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딱 들으시죠. 파발이 말을 타고 이제 사람이 가는 거라면 최대한 이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구성해야겠습니까? 그렇죠. 릴레이인데 릴레이 거리를 그렇죠. 짧게 말이나 역창 같은 걸 그 마련해서 최대한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릴레이 달리기 뭐 다 예전에 운동회 때 해보셨어요. 150m씩 뭐 30m씩 10명 뛰자 이러면 어찌됐건 30m는 최선을 다해서 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300m씩 10명 뛰어 3km를 뛰자. 이러면 한 50m 정도 열심히 뛰겠지만 그다음부터 힘이 빠지지 않을까요? 걷고 뭐 기어가고 막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온다라는 거죠. 말이나 사람이 체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말 타고 가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운전해 보셨죠? 아니 운전 안 하셔도 옆에 타보셨죠? 버스 타고 한 너댓 시간 가시면 어떻습니까? 피곤하시잖아요. 그냥 누워서 자기만 해도 피곤하잖아요. 근데 말을 타고 그 흔들리는 데서 가면 거의 다 급하죠. 이거 빨리 전달해야 돼, 빨리 전달해야 돼. 긴장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짐승들은요. 아무리 말이 크고 이래도 체력이 어떨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약해요. 호랑이도 그렇고 어떤 짐승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기적인 운동을 하고 이런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체력이 약해요. 그래서 저기 전방에요. GOP 라인이나 뭐 수색대 이런 데 가면은 수색대 있는데 어떤 사고가 많이 나냐면 원래 수색대는 군견 한 마리씩 끌고 들어가요. DMZ 이렇게. 북한군이 땅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어떻게 찾습니까? 더덕 냄새는 맡아도 사람 냄새는 못 맡죠. 이제 저희가. 그럼 이제 군견으로 하는데 여름에 그러니까 저는 강원도에서 군생하는데 잘못 돌면 죽어요. 지쳐서. 저희 부대에서 2마리 죽었어요. 뭐 감찰 나오고 너 군견이 얼마인지 아냐 막 이러고 너 한 7명 있어도 안 돼 뭐 이런 얘기 듣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뭐냐면 이 지쳐 있을 때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군견병이 들고 돌았어요. 죽을까 봐. 그래서 야, 너 들어오지 말라고. 더 민폐라고. 이러다 북한군 만나면 어떡할 겁니까? 거의 안 만나지만. 근데 뭐냐면 말이라는 게 굉장히 크지만 모든 말이 적토마도 아니고 하루에 몇 일이 갈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이걸 넓혀서 속도를 올린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시스템이 가능해지려면 역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이론적으로는 릴레이를 짧게 해서 속도를 높이고 싶은데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이러려면 일단 역참이 필요하죠. 또 그렇죠. 말이 필요하죠. 또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결국에 그렇죠.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정이 확보되고 시스템이 확보되지 않으면 늘릴 수가 없는 거죠. 이론상으로.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이론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못합니까? 그렇죠. 인원이 없고 재정이 없잖아요. 하려면 할 수 있죠. 하려면. 전국에 아스팔트를 깔자. 뭐 하려면 합시다. 근데 인력과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인데 조선 후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점점 갖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자, 우역제도는 역시 한참 뒤에 나옵니다. 결국에는 파발과 역참과 연결이 되는데 조금 틀려요. 결국엔 역참을 얘기하는 건데 이 우자 어디서 많이 보십니까? 그렇죠. 우편, 우체국 할 때 같은 우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가장 이 우역제도에서 하는 기본적인 업무는 뭐냐면 문서의 전달이에요. 문서의 전달이고 기본적인 전달상을 이렇게 전달하는 지금 그야말로 우체부 아저씨들이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죠? 오토바이 타고 다니신 게 말이겠죠. 근데 그 다음에 뭐 관물도 운송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 우역 역참에서 뭐를 해주냐면 그 관리들이 돌아다니죠. 관리들이 돌아다닐 때 여기서 숙박을 하게 해줬습니다.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저런 게 있죠. 조선시대에는 왜 예전에 사극이나 들어보면 이렇게 뭐죠? 선비들이 밤길 가다가 집에 가서 이렇게 뭐 이리 오너라 해서 들어가서 뭐 지나가는 과객위원들 재워준다라는 거죠. 큰 집에서. 거기다 이제 귀신도 만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있고 안동 하회마을 가보셨습니까? 안동 하회마을? 거기 가면 좀 유명한 집 보면 지금 이제 돌로 새로 새 걸로 바꿔놨는데 노잣돈 넣어놓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선비나 과객들이 돈이 떨어졌을 때 재우진 못해도 그걸 약간씩 가져가라는 겁니다. 넣어놓는 거예요. 대갓집에서 그렇게 이제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양반 노릇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여기도 역시 공무적으로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서 자고 또 이동하고 경우에 따라서 모두 제공해 주는 겁니까? 말이죠, 말. 그래서 역참에서 말을 데려가는 가장 유명한 관리가 누굽니까? 그렇죠, 암행어사죠, 암행어사. 왜 마패입니까? 자신의 패에 그렇죠, 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암행어사는 논란이 많아요. 보통 우리가 보는 마패는 다 말이 몇 마리 그려져 있습니까? 3마리요? 보통은 5마리죠. 우리 시장에 가면 마패 장식 사면 다 5마리잖아요. 막 3마리 그려 있으면 막 사고 싶지 않고 이러지 않으세요? 근데 어떤 논란이 있냐면 오마패가 실존했느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5마리를 동원할 일도 없으며 좀 과도하다라고 하는데 확인이 안 돼요. 지금 마패 중에 실물이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실물 마패입니다라고 하면 좀 의심하세요. 사람을 안 믿으시면 안 되겠지만 거의 안 남아있고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패는 또 어떤 기능이 있겠습니까? 말을 가서 자신의 상징물이고 이 마패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신분할 때 딱 말을 빌리고 하는 암행어사의 상징인데 또 이 마패를 어디 쓸 것 같습니까? 예? 권위? 예, 행정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디에 쓸까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도장이에요, 도장.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죠, 직인 같은 거예요. 암행어사의 권한이 뭐겠습니까? 암행어사의 권한. 암행어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권한. 감찰인데 그래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뭐냐? 봉고파직이에요, 봉고파직. 자, 봉고는 창고를 봉하는 거죠. 파직은 직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창고를 어떤 관아의 창고를 봉한다는 걸 어떻게 조치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그 행정관서에 뭐를 중지시키는 겁니까? 그렇죠, 재정 지출을 중지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거 할 때 이렇게 딱 그걸로 찍는 겁니다. 파직할 때 해임시키는 거죠. 그거 엄청난 권한이죠. 파직은 원래 누구밖에 못 시킵니까? 그렇죠, 임금밖에 못 하죠. 근데 그걸 도장으로 딱 찍는 겁니다. 그 역할이고 이게 나왔으니까 또 하나 마패 말고 암행어사 상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건 잘 모르시는데 뭐를 갖고 다니냐면 자를 갖고 다녀요. 자, 구리자, 규척이라 그래요. 자 얘기하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대답하는 거 왜 갖고 다녔을까 하면 손바닥 때리려고 탐관오를 손바닥 대 이러고 그게 아니고 자는 뭐냐면 규격을 재려고 갖고 다니는 겁니다. 탐관오리가 하는 짓 중에 뭐 돈을 훔쳐먹고 그 쇠곡을 훔치고 이런 것도 크지만
왜냐면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뭐냐면 곤장 있죠, 곤장. 곤장을 두껍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규정은 두께가 5cm다 하면 그걸 10cm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조선시대의 인식이 뭐냐면 백성을 괴롭히는 거라는 거죠. 그 제보고 2배잖아요. 파직이죠. 그러니까 뭐 7cm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곤장에도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넓적하고 뭐 가는 게 있고 원장이라고 원장? 원장은 곤장 중에 둥그런 겁니다. 몽둥이 같은 거. 그래서 이거는 진짜 뭐라 그러죠? 곤장을 때릴 수 있는 범죄정이 가장 심한 경우 원장으로 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맞으면 거의 병신이 됐다 그래요. 예? 물불기랑은 조금 틀립니다. 예. 물불기는 그렇죠. 그렇게 때리는 거고 그때도 곤장의 종류는 바뀔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것들. 예, 다시 돌아올게요. 또 이야기가 딴 데로 가고 있는데. 하여튼 암행어사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걸 관련된 우역입니다. 또 하나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어. 전서구입니다. 전서구. 구니까 뭡니까? 나와있죠. 비둘기죠. 비둘기. 비둘기 해서 먼지역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비둘기를 사용하는 거죠. 이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신속하죠. 굉장히 신속한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죠. 딴 데 가는 경우가 많아요. 딴 데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그러다가 그리고 어떻습니까? 중간에 공격당하는 경우가 있죠. 사냥을 당하는 뭐 매나 독수리한테 잡히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정근대는 어떤 연락을 줬을 때 항상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연락을 줬을 때. 우리는 중요한 걸 문자로 보내거나 뭐 카톡으로 보내 전화를 했을 때 저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연락이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그걸 알 수가 없죠. 근데 중간에 비둘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뭐 사냥을 당했건 자기가 딴 데로 갔건 간에 그러면 이 연락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죠. 뭐 비둘기를 10마리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훈련된 비둘기인데 그런 한계가 있고요. 유목같이 아주 유목지역같이 넓은 데서는 비둘기를 쓰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지역이 넓죠. 그러니까 뭐를 씁니까? 그렇지, 매를 쓰죠. 매가 그렇게 똑똑하다 그러죠. 근데 역시 매도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잘못 갈 가능성이 있고 공격받을 수 있죠. 독수리 같은 거에. 아주 큰 새니까. 매는 그렇게 크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 정근대 국가의 근간이 된 통신수단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좀 답답하죠. 답답한데 생각해보면 이 통신의 속도만큼 빨라지는 게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핸드폰 다 안 갖고 계셨잖아요. 저도 대학생 때는 핸드폰을 안 갖고 있었어요. 제 또래는 드문 경우인데 그래서 전 삐삐도 안 샀습니다. 저 연락 오는 게 싫어갖고. 근데 저는 편해요. 주변 사람들이 막 환장을 해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주소록 보면 저만 집 전화번호 적혀 그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대학생 때만 해도 핸드폰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연락이 안 되죠. 제가 누구한테 연락하고 싶지 않거나 그 장소로 가지 않으면 연락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행복했죠. 개인적으로. 근데 지금은 만약에 제가 그런 식으로 살면 당장 먹고 살기 힘들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시면 예전에 핸드폰 없어 어떻게 살았을까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근데 잘 살았잖아요. 어떻게든 만나고 어떻게든 기다리고 공중전화 앞에서 3시간을 기다려서 만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답답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나름의 시스템을 갖추면서 사람들이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합리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원래 핸드폰 안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뭐도 안 썼냐면 그 뭐라 그러죠? 발신자 번호 표시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 핸드폰에 요즘 그게 다 뜨잖아요. 상대가 처음에는 그걸 돈 내고 서비스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안 썼어요. 안 썼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전화가 부재중 전화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안 쓰고 있다는 건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고 전화를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도 그 서비스를 받았는데 뭐냐면 지금 이게 돼 있는 상황에서는 제 반응 속도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연락한 걸 못 받았을 때 바로 연락이 온다는 걸 기대한다는 거죠. 그만큼 빨라진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자, 근데 뭐냐면 이 시대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이 갖춰진다라는 거죠. 우리 옛날에 전화가 있던 시절처럼 70년대, 80년대라면 이 정도 속도를 요구하지도 않고 또 그 속도에 맞춰서 사회가 돌아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강조하고 싶냐면 이 말씀은 뭐냐? 그 당시에는 발전된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통신 수단이었던 거지. 현대를 기준으로 뒤처졌다고 생각하시면 이 정근대 시대는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의식 항상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자, 그래서
봉수는 주로 국방에 관한 사항을 하위 상달식이라 그래요. 하위 상달식. 그러니까 간단해요. 말이 하위 상달식이라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다 아시겠죠. 변방에서 중앙으로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물론 중앙에서도 내란 등이 일어났을 경우 먼저 봉화를 올릴 수 있죠. 그래서 밖에서 군대를 데리고 와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여러분 그 포사라고 들어보면 포사? 중국의 대표적인 미인? 포사, 그 주나라 유왕이란 분이 계신데 너무 사랑한 애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웃지를 않는다 그래요. 이 포사란 미인이. 그래서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연애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가짜로 봉수를 올린 거죠. 그래서 변경에 있는 장수들이 지금 수도에 난리가 났구나 하고 군대를 끌고 막 부랴부랴 달려왔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죠. 그래서 국왕이 얘기한 겁니다. 몰래 카메라지롱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했더니 포사가 그걸 보고 크게 이렇게 웃었다 그래요. 그걸 보고 싶어서 그 짓을 3번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엔 진짜 반란이 나요. 진짜 반란이 나는데 하니까 안 오죠. 딱 늑대소년 얘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짓을 3번 할 정도 국왕이라면 반역당해서 죽어 싸죠. 그래서 결국엔 제가 보기엔 자초한 거죠. 알고선 안 왔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서 문제가 났을 때 구원을 요청할 때 봉화를 피울 수도 있겠죠. 뭐가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보통 봉수대는 어떻습니까? 개별 봉수대에 데리고 있는 병력은 좀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안에서 외부로 보내서 구원을 해달라 그러는 건 좀 한계가 있겠죠. 보통 어느 국가건 간에 정근대건 지금이건 간에 가장 정예한 군대는 어디 있습니까? 정예한 병사들은 그렇죠. 중앙이거나 아니면 그렇죠. 가장 전방에 있죠. 중간에는 오히려 좀 괜찮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중앙에서 났으면 변방에 있는 군대들 다 이끌고 내려오라는 얘기인데 결코 만만하지가 않죠. 그래서 보통은 아주 진짜 비상적인 케이스고 대부분은 뭐냐면 변방에서 중앙으로 보고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 보내는 연습은 잘 안 하고 뭐를 연습하겠습니까? 밖에서 안쪽으로 오는 연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통신수단은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같이 가는 거죠. 양방향으로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뭘 강조하는 거냐면 봉수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양방향 통신수단이긴 한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변방에서 중앙으로 오는 방식으로 운영이 됐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봉수로 중앙에서 변방으로 연락하는 거. 보통 가는 거 다 뭐냐? 파발, 역참, 뭐 새를 보내다든지. 조선에서 뭐 새를 보내진 않지만 세계적으로요. 다 그런 다른 방식들은 다 양방향으로 통신수단이 가는데 이 봉수만은 거의 한 방향으로만 움직였다라는 거죠. 자, 봉수의 의미와 배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봉수라 그럴 때 원래 봉수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이 뭐냐면 봉은 횃불을 의미해요. 횃불. 그 다음에 수는 연기를 얘기합니다. 연기를 얘기해요. 그러면 언제는 연기를 피워야 되는 겁니까? 네, 또 그게 낮이 되겠죠. 낮에. 낮에 불 피우면 안 됩니까? 불 피워도 되죠. 맑은 날은. 근데 그게 잘 안 보일 때 연기를 피우고 불은 언제 더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야간이겠죠. 그래서 봉수로 해서 했고 자 그렇다면 뭐냐면 불의 발견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불이 발견되면서부터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익혀먹는 거나 불의 용도를 생각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까지 그다음 불을 밝혀서 그 야간에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고 또 하나 뭐를 하는 겁니까? 이걸 통해서 도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결국에 어디까지 사용하는 겁니까? 불을 갖고 뭐를 하기 딱 좋겠습니까? 제가 봉수를 얘기하니까 불 갖고 뭘 하면 좋겠습니까? 전쟁도 있는데 연락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랜턴이 될 수도 있을 테고 다 불빛을 이용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용도들을 개발을 한다라는 거죠. 점점 발전을 하죠. 생각해 보세요. 익혀먹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을 리는 없잖아요. 해보니까 나온 거겠죠. 자 그리고 금속류도 만드는 거 해보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철광석이랑 굴이나 이런 청동 같은 제재 중에 뭐가 더 사람들이 먼저 발견했다 그럽니까? 철광석을 훨씬 먼저 발견했어요. 근데 왜 청동기 시대가 먼저 오겠습니까? 굴이나 주석 같은 거 사용한 철기 시대가 먼저 안 오고 그렇죠. 녹일 기술을 확보 못한 거죠. 그러니까 청동기는 먼저 만들 수 있고 철기는 뭐를 한 다음에 불의 온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갖춘 다음에 철기 시대가 온 거죠.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높일 수가 있잖아요. 점점 발전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단을 갖고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이라는 거는 정보통신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획기적인 수단이 발견이 된 겁니다. 자, 불이 발견되기 전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전달을 하려면 뭐밖에 없습니까? 연락을 해야 된다. 연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목소리 같은 게 있을 테고요. 또 있지 않습니까? 문자가 아직 개발되기 전이라면 그림이 있겠죠. 최대한 그런 걸로밖에 연락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의 수단이 더 발견된 거죠. 이거 갖고 다양한 방식 연락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 개발 자체가 어떤 도구의 사용과 또 인류의 어떤 음식 문화의 발달 이런 것도 있지만 정보통신 전달 체제에서도 획기적인 어떤 전기를 가져온 거라는 거죠. 다 나왔죠?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역시 이 불을 통해서 종족 간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것 자체가 단순한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서로의 의사소통을 하고 부족 간에 또는 사람들 간에 또 동물 간에 연락을 하는 하나의 체계가 갖춰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거죠. 뭐를 통해서? 불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불을 사용할 때 이제 불을 밝히고 켜고 일단 켜는 것 자체가 어려웠죠. 예전에 다 비벼서 켰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보여주는 것만으로 신호를 썼겠지만 나중에 어떻든 이걸 점점 체계화한다는 거죠. 단순히 그걸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스부호 같은 거 들어보셨죠? 불을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 뭡니까? 통신체계의 하나의 수단을 개발해낸 거잖아요. 랜턴을 킨다든지 깜빡깜빡 한다든지 지금은 그런 사인이나 이게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전화를 한 번 울리면 받고 두 번 울리면 받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얼마나 군사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그런 도구가 나올 때마다 그런 통신 시스템 방식이 점점 발전한다라는 거죠. 예전엔 생각지도 못했지만 처음에는 불을 갖고 이런 식으로 전달할 화력을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 불을 그냥 단순히 불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또 신호를 할 때도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2개를 켜냐, 3개를 켜냐, 아니면 더 세게 켜냐, 아니면 불을 크게 하냐에 따라서 사인이 틀려지겠죠. 얼마든지 생각해낼 수 있는데 역시 불의 개발을 기반하면서 사람들이 인류가 생각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나온 게 뭐냐? 바로 봉수라는 거죠. 불을 이용한 통신 수단의 정근대 시대에는 거의 뭐라 그러죠? 마지막 단계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이 화성 봉수대인데 정확한 명칭은 아까 말씀드렸죠. 봉돈이에요. 봉돈. 왜냐하면 거의 온전하게 남아있는 봉수대라서 사진을 넣었습니다. 이분들 없는 사진으로 할까 하다가 이게 좀 크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지금은 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그 벽돌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 수원화성 건축할 때 가장 특징이죠. 봉돈인 이유는 수원화성 가보셨나요? 다? 서북 공심돈, 동북 공심돈 다 보셨죠? 공심돈이 뭡니까? 그 둥그렇게 높게 있는 거 있잖아요. 딱 보면 되게 튼튼해 보이는 거. 뭐 로봇 튀어나올 것 같은 데 있잖아요. 네모나게 생겨서. 네모났잖아요. 하나는 둥그렇고 하나는 네모났죠. 그리고 구멍 많고. 그게 공심돈이에요. 그 들어가면 사다리가, 계단이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소라 형태로 있죠.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모난 건 다 뭡니까? 포구고. 밑에 이렇게 길쭉이는 현안이라고 해요. 현안. 현안은 뭐 하는 거냐면 길쭉하게 파여 있는 거. 적이 올라올 때 성벽을 공격할 때 뜨거운 물 붓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돈대라 그래요. 돈대. 그런 형식의 방어 시설을. 여기도 그러면 정식 명칭이 봉돈이라면 단순히 어떤 역할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까? 그렇죠. 봉수대 역할만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성벽을 지키는 방어 시스템이 있대요. 그래서 바깥에서 봉돈을 보시면 역시 똑같습니다. 다른 돈대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고 위에만 뭐가 있는 겁니까? 이런 봉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또 하나요. 그러니까 봉수대와 그 방어 시설의 목적을 2개를 갖고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수원 화성에 이렇게 최신식의 봉돈을 만들었다면, 봉수대를 만들었다면 또 하나 조선 후기에 정조 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정조 때. 어떤 의미를 갖고 만든 거겠습니까? 굳이 수원 화성에 봉수대를 만들었다면 어떤 의미를 갖는 거겠습니까? 수원을 수도까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기본적으로 그건 이제 더 큰 얘기니까 봉수를 중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어디 시스템에 넣는 겁니까?
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 초기에는 수원에 봉수대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거 없었으니까 여쭤보는 거죠. 없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어디에서 벗어나 있는 거겠어요? 자, 다시 조금 질문을 바꿀게요. 봉수대는 변방에서부터 한 방에 거기서 키면 여기 뭐 눈 시력 뭐 한 80점 돼갖고 저기 사군 육진에서 봉수를 켰네서 서울에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쭉 거치면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봉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는 빠져 있었던 겁니까? 그렇죠. 수원은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얘기도 맞아요. 중시한 게 맞는데 여기에 봉수대를 설치했다는 건 이제 이게 뭐에 포함된 겁니까? 수원이. 수도권에 포함되고 봉수 연락 체제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는 뭡니까? 방어의 그렇죠. 핵심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유수부라고 해요. 유수부? 강화 유수부, 수원 유수부 이런 거 만들잖아요. 뭐 때문에 만들었다 그럽니까? 후기에 가장 큰 목적이. 원래 이런 유수부는 전기에도 있죠. 있는데 어디가 유수부였냐면 개성과 또 하나는 저기 전주예요. 전주는 태조의 어향이라 그러죠. 태조의 선조들의 고향이니까 어향. 어자 쓰는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개성은 왜 해줬냐면 개경이죠. 이제 죄송합니다. 개성이죠. 고려 때 개경이니까 그 대접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바뀌어요. 강화, 수원, 저기 어디죠? 개경으로 바뀌는데 이때는 어떤 목적입니까? 유수부를 설치해 놓은 게 딱 방어 목적이라는 거죠. 방어 목적. 그래서 그러니까 유수부는 쉽게 얘기하면 유수를 두는 겁니다. 그 부를. 그래서 뭐냐면 유수를 둬서 거기서 유수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히 얘기하면 행정도시를 만든 거고요. 위성도시를 만든 거고요. 근데 단순히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수도권의 역할을 넓히는 거고요. 수도권의 역할을. 지금도 계속 만들잖아요. 그런 기능을 하는 도시들이 서울 외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어디의 기능을 분화시키는 거냐면 한양의 기능을 분화시키는 거죠. 왜? 이미 조선시대부터 한양이 어떤 겁니까? 너무 비대한 거예요. 지방자치랑은 좀 틀린 겁니다. 유수는 머무를 유자에 지킬 숫자. 예, 그 한자로 씁니다. 유수부. 근데 거기에 동시에 또 어떤 기능을 주냐면 이 유수부를 통해서 여기가 다 뭐가 되냐면 강화, 그다음 개성, 개경, 그다음에 그 수원은 뭐냐면 다 이렇게 서울을 둘러싸는 형국이라는 거죠. 한양을 지키겠다는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수원 화성의 방어 목적으로 만들었던 거 뭘 증명해 주냐? 구조뿐만이 아니라 유수부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수도 방위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얘기하고 딴 데로 가는데요. 질문이 나왔으니까. 자, 임진왜란을 엄청난 전쟁을 겪었습니다. 병자호란을 다 겪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조선이 유진됐지만 이 큰 전쟁에서 다 조선은 어떤 치욕을 겪습니까? 어디가 떨어집니까? 한양이 다 함락되잖아요. 두 번 전쟁에서 두 번 다 떨어진 거예요. 외세만 쳐들어오면 함락된 겁니다. 자, 전근대 전쟁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최1의 타겟은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수도죠. 수도. 그래서 일단 수도를 점령했다. 거기를 함락시켰던 거 뭡니까? 1차적인 핵심적인 목표를 차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플러스 전근대 누굴 잡으면 더 좋겠습니까? 그렇죠. 임금을 잡는다면 이건 뭐 완전 전쟁 끝난 거죠. 남쪽으로 도망가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뭐냐면 전근대의 전략에서는 수도를 지키고 수도를 1차적으로 공격하는 게 모든 전략의 목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요. 수원 화성을 이렇게 건축하고 여기에 봉돈을 만들어서 이 봉수의 체질을 늘린 거는 그러면 어디도 당연히 다 생겼겠습니까? 유수부에는 다 뭐가 들어갔겠습니까? 그렇죠. 봉수 시스템이 다 들어갔죠. 들어가고 그래서 그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원 화성은 그 얘기 많이 하죠. 치성이란 게 있어요. 치성이 뭐냐면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성벽은 일자로 가잖아요. 일자로 가는 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튀어나와 있어서 같이 공격할 수 있는. 그리고 옹성이라고 옹성. 옹성은 뭐냐면 팔다문의 장화문 같은데 바깥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성문을 바로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한 겹을 더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만약 뚫고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옹성에서 둘러싸고 안쪽에 있는 사람들 공격하는 거죠. 치성은 뭐냐면 옹성이나 정문에서 아무래도 정문이 제일 튼튼하겠죠. 거기를 주로 공격하고 있을 때 뭐 팔다문의 장화문을 공격할 때 할 때 치성에서는 이게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가 성문이면 같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성벽을 공격할 때면 안쪽으로 들어와야겠죠. 여기를 같이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화망이라 그래요. 남자분들은 잘 아실 때 화망은 뭐냐면 사격할 때 이제 망을 구성한다 그래요. 포격이나 이런 걸 할 때. 근데 뭐냐 활을 쏠 때 그 구성할 때 서로 그 사정거리에 맞게 치성을 설치했다 그럽니다. 수원화성은.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수원화성은 만약에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포나 활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답니다. 어디든 다 공격할 수 있게 배치가 돼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완벽한 방어 시스템. 그 공돈도 그런 기능으로 만든 거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쉬운 거는 아쉽다고 할 수 없나요? 직접 수원화성의 방어 시스템을 확인해 볼 경험이 없죠. 예. 그 이후에는 이 위력을 볼 기회가 없었죠. 예, 다만 그런 거를 만들었다는 게 자체가 그런 전쟁의 경험을 반영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도라고요. 뒤에 얘기가 또 있으니까요. 예. 아까 이건 얘기했고요. 이 얘기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봉수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게 둘 수가 없겠죠. 짧게 둬야 됩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중간에 봉수 하나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봉수 하나가 문제가 생겨서 불을 못 피웠습니다. 연기를 못 피우거나. 자, 그러면 그대로 끝나버리면 이 방어 시스템 어떤가요? 굉장히 약점이 있죠. 방어 체제를 갖추거나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어떻습니까? 항상 플랜 B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가 안 왔다고 해서 봉수가 연결 안 된다면 그 시스템은 엉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설 같은 데 보시면 하나를 점령하면 연락이 안 되는 것처럼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은 뭔 겁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좀 더 길게 올 수 있고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략 원칙적으로는 수십 리마다 일정한 거리마다 설치가 됩니다. 수십 리마다. 그 정도면 조금 더 멀리 있어도 보일 수 있고 연락이 좀 빨리 되겠죠. 자, 그리고 어디에 설치하냐면 감시와 야전 상황 파악을 위해서 시야가 트이고 요충지가 되는 지역에 설치가 돼요. 그래서 대부분 산 정상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원 화성의 봉동 같은 건 굉장히 특이한 거죠. 성벽에 설치하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지대가 굉장히 높죠. 성벽에 위치했으니까. 그래서 산 정상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거예요. 봉수를 이야기하면 오로지 불만 피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에요. 자, 중간에 있을 봉수뿐만 아니라 변경에 있는 봉수는 다 이 봉수대에서 뭐를 하는 겁니까? 감시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감시 플러스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라 그럴까요? 연락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초소의 기능이 있고 거기서 후망을 한다 그래요. 실록에. 그러니까 멀리 바라보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연락을 하고 감시를 하는 지금으로 보면 뭐 GOP 철책선 라인이랑 비슷한 겁니다. 거기서 눈으로 보잖아요. 다. 눈으로 보고 그걸 통해서 연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대가 높아야 되고 시야가 트인 곳에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밤에 횃불, 낮에 연기를 피워 신호를 보내는데 자, 진짜 휴식하기 전에 마지막 하나요. 그런데 이런 원칙으로 봉수를 설치하는데 역시 어떤 문제점이 또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아니, 봉수를 피우는 데의 날씨가 아니라 지금 봉수대를 설치하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떤 원칙? 지금 이대로면 수십 리마다 하나씩 있어야 되고요. 수십 리 거리마다 하나씩은 그 라인에 연락체계의 라인에 하나씩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야전 상황을 피해 다 어떻습니까? 모든 봉수는 시야가 트이고 산이고 잘 보이는 감시할 수 있는 곳마다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이게 원칙인데 어떤 한계가 있겠습니까? 지형이 그렇죠. 그렇게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 어떻습니까? 이 원칙에 맞지 않는 곳에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봉수대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이거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뭐 산을 뭐 무너뜨리거나 산을 올라가서 다 짓거나 아니면 여기 평지니까 여기는 못 짓고 뭐 축대를 쌓자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있는 지역이나 최대한 이 원칙이라는 거지 이걸 반드시 지킬 수는 없었던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 잠시 쉬고 2시 3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